자, 로베스피에르.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섬뜩하지 않으세요? 프랑스 혁명의 가장 어둡고 피비린내는 시기, 바로 그 공포 정치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이름이잖아요. 역사책에선 그냥 괴물로 딱 찍혀 있죠. 근데 말이죠. 여기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의 로베스피에르가 있어요. 그가 권력을 잡기 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던 변호사였고,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던 그런 이상주의자였다는 거죠. 한쪽은 계몽주의를 품은 챔피언, 다른 한쪽은 수천 명을 기요틴으로 보낸 냉혹한 집행자. 아니, 이게 어떻게 한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두 얼굴이 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 그는 그냥 권력에 미친 최초의 현대적 독재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거대한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변해버린 비운의 인물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보통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그의 그 단단하고 어찌 보면 좀 완고하기까지 한 성격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로베스피에르의 어린 시절은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겨우 6살 때 어머니가 출산 중에 돌아가셨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남은 4자녀를 그냥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고작 6살짜리가 졸지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그 엄청난 무게감을요. 바로 이때부터 그의 그 강박적일 만큼 진지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 만들어진 겁니다. 뭐랄까, 남들처럼 아이일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거죠. 현실의 아버지는 없었지만 그는 책 속에서 정신적인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철학자 장자크 루소였어요. 루소의 사상을 정말 스폰지처럼, 아니 거의 종교처럼 흡수해버렸죠.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가 그를 망가뜨린다. 그리고 인민의 뜻, 즉 일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바로 그 사상이요.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 경력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젊은 판사 시절이었는데 살인자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판사직을 그만둘까 고민까지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했죠. 인간은 설령 법의 이름이라고 해도 다른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 나중에 단도대의 아이콘이 될 사람이 바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촌구석 지방 출신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대의원이 어떻게 혁명의 중심에서는 강력한 인물로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당시 다른 정치인들은 뇌물 받고 호화롭게 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달랐어요. 술, 도박, 돈 이런 걸 다 멀리하고 자기 원칙만 고집했죠. 이런 고지식함, 이 완고함 덕분에 그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부패하지 않는 자. 그리고 이 별명 덕분에 파리의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상큘로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실제로도 그는 뒤플레라는 목수네 집 단칸방에서 아주 소박하게 살았어요. 로베스피에르한테 이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꿈꾸는 완벽하고 덕망 높은 프랑스의 축소판, 그런 거였죠. 낮에는 혼착한 정치판에서 싸우다가도 밤이 되면 이 순수한 성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이 작고 이상적인 세상을 진짜 프랑스의 현실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그 순수했던 이상주의가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무서운 논리로 바뀌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균열의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791년 국왕 루이 16세가 몰래 국경을 넘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혁명을 뒤엎으려다 딱 걸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왕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박살났죠. 의회는 분노해서 오스트리아랑 전쟁하자고 들끓었는데 이때 거의 유일하게 로베스피에르만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언 같은 말을 남겨요. 총 들고 찾아오는 선교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전쟁은 결국 군사 독재 아니면 끔찍한 패배로 끝날 거라고 경고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왕 재판에서 그의 완전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사형 선고 하나 못해서 괴로워하던 그 인본주의 변호사요. 그가 이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국이 살기 위해선 루이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건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권을 고민하는 변호사의 말이 아니었죠.
이건 냉혹한 전시 상황에 정치가가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정말 무서운 논리를 만들어내요. 미덕과 공포,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죠. 그에게 공포, 즉 테러는 그냥 잔인한 폭력이 아니었어요. 병든 국가를 살리기 위해 암세포를 도려내는 도덕적인 외과 수술 같은 거였죠. 신속하고 엄격하고 흔들림 없는 정의, 이게 바로 미덕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논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반혁명 혐의자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뭐 반역 행위를 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혁명에 대한 열정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애매한 의심만으로도 바로 체포될 수 있었어요. 재판은요? 그냥 형식뿐이었죠. 변호사도 없고 증인도 없이 몇 분 만에 뚝딱. 그리고 판결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무죄 석방 아니면 죽음. 중간은 없었어요. 자, 이제 이 공포라는 괴물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낸 창조주들까지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그 마지막 장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면서 슬슬 위험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이제 위기도 끝났는데 왜 이 공포 정치는 멈추지 않는 거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사람이 바로 조르주 당통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라이벌이었죠. 당통을 좀 방탕하고 부패한 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호소합니다.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의 피는 흘리지 말자. 하지만 이미 이상에 잠식된 로베스피에르에게 자비는 배신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오랜 친구와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 사이에서 유토피아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단두대로 끌려가던 당통이 로베스피에르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다음은 네 차례야, 로베스피에르. 너도 곧 나를 따라오게 될 거라고. 정말 소름 끼치는 예언이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당통까지 제거한 후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이제 완전히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대공포라고 부르죠. 더 끔찍한 법이 통과되고 나서 파리에서만 단 6주 만에 1,300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당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면요. 그 이전 1년 동안 처형당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을 끝장낸 건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그가 의회 연단에 서서 말해요. 지금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이 안에 배신자들이 있다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배신자의 이름이 나오길 기다렸겠죠. 그런데 로베스피에르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배신자가 있다고만 하고 누군지 콕 집어주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혹시 나? 하면서 공포에 떨게 된 거죠. 결국 그는 자기 손으로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려버린 셈입니다. 결과는 바로 다음 날 나타났습니다. 의회는 완전히 뒤집혔고 폭군을 타도하라는 고함 소리에 묻혀서 그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시청으로 끌려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턱만 끔찍하게 부서지죠. 그리고 잠시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를 호령하던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기가 일하던 위원회 테이블 위에 짐짝처럼 눕혀지는 신세가 됩니다. 자,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죽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역사가 어떻게 다시 쓰여졌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역사에 아주 씁쓸한 아이러니가 드러나요. 사실 로베스피에르를 끌어내린 사람들, 그 테르미도 루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요. 자기들도 공포정치 기간 동안 손에 피를 엄청나게 묻힌 인물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끔찍한 일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질 아주 대표적인 악당 한 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로베스피에르는 그 희생양 역할에 정말 안성맞음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과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미덕의 공화국이라는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꿈에 사로잡혀 스스로 파괴되어 버린 이상주의자였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남깁니다.
아무리 순수한 이상이라도 그것이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떻게 광기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지극히 인간적인 비극을 말이죠.